네, 안녕하세요. 매주 월요일 글로벌 마케팅 이코노미 시간이 있죠. 오늘도 역시 또 마켓나우부터 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시장을 둘러싼 또 여러 가지 이슈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점검해 보도록 하죠. 뉴스핌 오상용 전문 기자님 함께 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어떤 내용 준비하셨나요? 지난주에 아무래도 가장 큰 이슈였던 미국의 소비자 물가, 네. 그다음에 지난주 후반에 나왔었는데요. 중국이 이제 부동산을 한번 살려보겠다고 열심히 이제 또 뭔가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네. 이 두 가지가 좀 상당히 서로가 맞물리고 좀 유의미합니다. 아, 시장이 지금 궁금해하는 게, 그간에 궁금해했던 게 네. 연준은 언제 금리를 내릴까? 그렇죠. 중국은 언제쯤 살아날까? 네. 이 두 가지 요소는 위험 자산 시장에 좀 서로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소비자 물가 그리고 중국의 부동산 부양책과 관련된 내용을 좀 준비하셨다고 하는데 그럼 먼저 CPI부터 좀 짚어봐야겠네요. 뭐 이미 다 알고 계신 내용일 네. 겁니다. 차트 보시면서 그냥 쭉 한번 훑어볼게요. 1번 차트 보시면은 이게 근원 CPI입니다. 그러니까 식료품하고 유가 이런 걸 빼고 난 다음에 이제 한 건데 1년 전과 비교해서는 3.6% 올랐어요. 네. 그러니까 3월 달에 3.8이었던 게 이제 3.6으로 이제 좀 둔화가 되어졌고, 이번 차트 한번 볼까요? 이게 이제 그간에 좀 말썽이 많았던 주급입니다. 이게 뭐 반올림을 하면 여전히 0.4% 부근인데요. 네. 그런데 이거를 소수점 이제 둘째 자리까지 2번 그 차트입니다. 예, 두 번째 차트를 보시면은 이 보시면 이제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해서 이렇게 상승률을 내보면 역시나 항목들이 다 둔화하고 있죠, 조금씩. 네네. 네. 다음 이제 세 번째 차트는 그 주거비를 이제 그 빼고 난 다음에, 주거비까지. 주거비까지 빼고 나고서 근원 서비스 물가 어떻게 되는가 하는 슈퍼코어입니다. 네. 워낙에 뭐 이건 다들 중요시하기 때문에 4월 달 보시면은 한 달 전과 비교해서 이제 둔화되고 있는 게 좀 보이실 거고요. 그다음에 3개월 연율로 봐도 역시 조금 꺾이고 있습니다. 뭐 크게 이렇게 둔화된 건 아닌데 어쨌든 둔화됐어요. 근데 이게 한 달 동안에 전월과 비교해서 0.3% 올랐다라는 거는 사실은 좀 많이 오른 거죠. 그러니까 상승세는 이어지고 있다라는 예. 거잖아요. 다만 이제 1월하고 3월 그 네. 사이만큼 시장을 깜짝 놀래킬 만큼은 아니었고, 음. 그다음에 물가 상승률 자체가 둔화는 되고 있는 게 다시 네네. 한번 확인이 되어졌다. 그러니까 1월부터 3월까지는 둔화가 안 되잖아요. 예, 계속 예. 이렇게 좀 올라가는 추세였다면은 이번에는 다시 이제 둔화세로 이렇게 돌아섰다. 그래서 좀 시장이 안도했습니다. 그리고 뭐 시장이 이제 안도하니까는 뭐 이렇게 그 안도한 배경에는 뭐 잘 아시겠지만은 연준이 그러면 다시 좀 더 성의를 보여줄 수 있는 금리 인하를 그런, 할 수도 있다. 그런 여건이 좀 만들어질 수 있겠다. 네. 뭐 그런 게 있었어요. 그리고 소매 판매 지표도 예, 나왔는데 예, 최근에 보면은 미국의 가계 저축률도 예, 좀 떨어지고 있고 맞아요. 소매 예. 판매도 좀 둔화되는 것으로 나타났잖아요. 예,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5월 15일 날 이 두 개 지표가 함께 나왔는데 네. 시장에 뭐가 더 영향을 줬을까라고 이렇게 생각해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소매 판매가 더 잘 영향을 줬을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미국은 예, 소비가 예, 중요하니까. 그래서 안 좋은 지표에 대해서 시장이 예. 좋게 반응하는 그런 어떤 지금 메커니즘에서 보면은 그렇죠. 소매 판매에 좀 영향력이 더 컸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 4번 차트를 보시면 이제 이게 소매 판매인데요. 한 달 전하고 비교하면 지금은 0%입니다. 그러니까 네네. 4월 한 달 동안 아예 늘어나지가 못했고, 원래는 시장에서는 뭐 0.4% 늘었을 거다라고 예상을 했는데 그 예상에 좀 많이 못 미쳤죠. 그 더 무서웠던 게 이제 뭐냐면은 그 5월 15일 날 그 물가랑 소매 판매가 발표되기 앞서 가지고 좀 저 개인적으로 좀 오싹했던 게 네네. 뉴욕 연방은행에서 이제 내놨던 게 있어요. 연체율입니다. 예, 연체율. 그래서 5번 차트를 보시면은 예. 신용카드 연체율이라고 이제 제목을 붙여놨는데, 네네. 이게 그 가게가 이렇게 뭐 돈을 빌려가지고 얼마나 연체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파란색 선 위로 좀 많이 올라간 거 이게 있죠. 신용카드 예, 이게 연체율이에요. 신용카드 연체율이고요. 그냥 빨갛게 이제 하락하는 거는 학자금입니다. 네네. 다음 녹색으로 또 이제 마찬가지로 올라가고 있는 거는 우리가 자동차 샀을 때 이렇게 오토론 네. 아시죠? 그 오토론 이제 연체율인데
그 90일 이상 연체된 걸 이제 보시면은 지금 보면 신용카드 연체율이 4분기에 작년 4분기에 한 9.6이었어요. 근데 이번 1분기가 되면은 10.69%가 나옵니다. 좀 많이 1% 포인트, 늘어났네요. 그러니까 한 석 달 만에 신용카드 연체율이 1% 포인트 높아졌다는 건 굉장히 많이 올라간 거예요. 그렇죠. 아주 가파른 속도로 올라간 것이고, 좀 더 이제 그날 이제 뉴욕 연방준비은행에서 내놨던 다른 보고서를 하나 더 보시면 네. 6번 차트인데요. 맥스드 아웃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네. 이게 한도 끝 끌어다 썼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가장 위에 있는 파란색 선을 보면 이게 한도, 신용 한도가 만약에 그 신용 한도를 90에서 100%까지 쓸 수 있는 만큼 다 끌어다 쓴 사람들의 연체율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좀 보여주는 건데, 그럼 그만큼 가계 가처분 소득이 지금 음, 줄어들고 있다는 예.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거는 그 빚을 끌어다 쓰고 있는 사람들일수록 네. 그 한도껏 빚을 끌어다 쓴 사람일수록 네. 연체율이 높다. 연체율이 33%에 좀 달하고 있어요. 어, 연끌해가지고 그러니까 소비한 사람들이 그렇죠. 점점 한계에 몰리고 있다. 음. 여기서 말하는 연끌은 뭘 샀다라는 게 아니라 네. 그냥 소비하려고 빚을 네네. 끌어온 사람들의 연체율이 더 높아져 있다. 이거 이제 분석을 어떻게 해놨냐면은 좀 소득이 낮은 지역하고 거기서 또 X세대, 그다음 밀레니엄 세대, 좀 이렇게 젊은 세대들이 이렇게 연체를 많이 하고 있고 그 사람들이 한도껏 다 끌어쓴 네. 다음에 연체로 넘어가고 있더라. 아. 그 비율이 3분의 1이다. 와. 많은 거죠. 좀 엄청나게. 뭔가 조금 생활에 정말 필요한 그 예. 필수 소비재라는데 이런 거를 이제 예, 신용카드로 예. 긁었는데 이걸 지금 연체했다는 예, 거잖아요. 예,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약한 고리에서 지금 보면은 상당히 좀 이렇게 부채에 쪼달리고 있는 그렇죠. 사람들이 많아졌다. 네. 물론 이제 이코노미스트들이나 아이비들이 하는 이야기는 이거는 뭐 일부다. 이렇게 소득이 낮은 사람들 중에서도 그 속에 이제 속해 있는 사람들 중에서 상황이 안 좋은 그런 사람들에 대한 것이고 네. 중간 허리청의 소비는 여전히 좋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 그런 주장들도 있는 반면에 어쨌든 고물가, 물가가 너무 높다 보니까 기존의 어떤 소득으로는 좀 물건을 많이 사기가 힘들고 그다음에 고금리에 대한 부담 이런 것들이 누적적으로 쌓여가고 있는 게 이 연체율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좀 경기 둔화에서로 신호 해석이 된다라고 하면 예. 연준 입장에서는 이제 금리를 좀 인하할 수 있는 명분이 빌미가 생기는 거잖아요. 되겠죠. 예. 그러니까 이제 물가가 많이 안 떨어지더라도 그렇죠. 저 사람들을 우리가 그냥 내버려 둘 수는 없지 않냐 뭐 이런. 그리고 결국은 이렇게 소득이 좀 낮은 사람들에게서 소비가 줄어들게 되면은 그 사람들이 주로 일하는 곳에서의 매출이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무슨 네네. 말이냐면은 소득이 낮으신 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자기가 번 돈의 상당 부분 소비가 되는 게 먹고 마시고 이런 쪽으로 많이 소비가 되잖아요. 엔게지수가 높은 예, 거죠. 맞습니다. 그런 쪽에서의 어떤 소비까지도 이제 한계에 직면하게 되면 그분들에게 이제 물건을 파는 기업들은 또 매출이 줄어들고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의 고용이 줄어들고 하다 보면 이제 경제는 좀 둔화가 되겠죠. 뭐 그런 어떤 고리를 형성할 수 있으니까 네. 이런 부분들은 좀 계속 우리가 잘 봐줘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가랑 소매 판매를 이렇게 연결해서 보면은 약간 경기가 가라앉으면서 물가도 좀 가라앉나 이런 어떤 기대, 예, 뭐 어쨌든 시장은 지금 인플레이션에서 가장 더 민감해져 있으니까요. 네네. 뭐 그런 부분들을 좀 만들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것만 놓고 보면 약간 스태그플레이션에 가까운 게 아닐까 네, 생각이 계속 들어요. 뭐 예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2분기, 3분기로 넘어갈수록 경기는 좀 더 이제 둔화되는 모습들이 나타날 수 있으니까 스태그플레이션 한 느낌의 좀 뭔가 그러니까요. 자꾸 이제 만들어질 것 같아요. 이제 그 부분들은 근데 우리가 선거라는 공간에서 또 네. 이게 정부가 돈을 어떻게 쓸지는 또 지금 하반기 미국 가서 대선 앞두고 있는 맞아요. 상황인데요. 예. 예. 그런 부분들이 또 주요한 뭐 좀 약간 다른 또 어떤 풍경들을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 뭐 하여간 지금 4월 한 달만 놓고 보면 좀 일단 물가 상승률은 둔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한 달치 지표이기 때문에 연준이 그렇다고 해서 금리를 뭐 많이
빠르게 내릴 거다라고 하기에는 아직은 힘들어요. 뭔가 추세적으로 인플레이션 네. 압력이 좀 둔화되는 게 확인이 될 필요는 있겠네요. 예, 맞습니다. 그게 뭐 적어도 석 달 연속으로는 그런 흐름이 좀 나타나야 되는데 우리가 7번째 차트 아까 그 잘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소득 부분입니다. 이게 총 소득인데요. 임금으로 해서 이게 발생하는 소득이 네. 어떻게 되는지 7번째 차트를 보시면은 4월 한 달 동안에는 늘지를 못해요. 지난 한 1년 넘게 이런 총 임금 소득은 꾸준히 늘었어요. 어쨌든 한 달 전과 비교해서는. 근데 4월 한 달은 딱 0%예요. 그러니까 소득이 늘지 못하다 보니까는 그러면 소비를 못 했겠네. 쓸 돈이 없죠. 예. 그러고 나서 그러니까 소비를 안 하니까 그러면 물가 상승률도 좀 둔화됐나?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워낙에 물가가 높아가지고 소비를 하지 않다 보니 뭐 회사 입장에서는 매출이 안 늘어나니까 네. 고용자들에게 임금을 높여줄 수 없었다. 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뭐 어떤 게 선호인지가 중요하다기보다는 진행하는 방향이 네. 지금은 좀 그쪽으로 4월 한 달은 나아가고 있다. 그래서 8번째 차트 이게 또 보시면은 이게 가처분 소득의 추이입니다. 이게 쓸 수 있는 돈인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명목으로는 가처분 소득이 꾸준히 이제 위로 올라가고 있죠. 그 팬데믹 이전 추세보다도 더 위에 가 이게 있어요. 파란색. 예, 맞습니다. 예. 파란색이고. 근데 실질은 여기 그 붉은색인데 네. 과거 추세를 좀 밑돌고 있어요. 늘기는 하지만은 이렇게 명목 가처분 소득이 늘어난 거에 비해서는 실질 가처분 소득은 많이 못 늘어요. 이 차이가 왜 있는 거예요? 인플레이션 때문입니다. 인플레이션. 인플레이션이 위에 걸 높여줬고 밑에 네. 거를 갉아먹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인플레이션이 높이 있다라는 거는 내 구매력이 이제 그만큼 네. 훼손이 되어진다는 거잖아요. 실제로 예. 10,000원 가지고 예, 살 수 없다 맞아요. 이런 예, 얘기인 거잖아요. 우리가 그 네. 파 한 단 막 이야기 막 한창 사과 한 알 10,000원 예, 막 이런 맞아요. 느낌인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앞으로도 이게 앞서서 봤던 7번째 차트하고 이게 8번째 차트는 미국이 랜딩을 할 거냐 말 거냐부터 해가지고 랜딩을 한다면은 어떤 모습일까를 좀 네네. 나눌 수 있는 그런 좀 핵심입니다. 앞으로도 이 두 개 차트는 좀 잘 보시고 만약에 이게 실제 가처분 소득이 많이 나빠지고 그다음에 총 임금 소득이 많이 안 좋아진다거나 마이너스까지 이렇게 돌아선다라고 하면 그거는 좀 더 소매 판매 소비가 좀 망가지면서 그렇죠. 좀 경기가 빠르게 식겠다라는 걱정을 해야 될 것이고 네. 그렇지 않고 그냥 꾸역꾸역 잘 간다 하면은 뭐 좀 식긴 식는데 네. 그렇게 염려할 만큼 그렇게 급하게 식는 거는 아니다라고 연준 입장에서는 금리 인하 시점에 대해서 음. 계속해서 좀 저울질할 필요는 예. 있겠네요. 그러니까 연준 입장에서는 어쨌든 실업률이 많이 망가지면 네. 인플레이션 좀 높더라도 금리를 내리고자 할 겁니다. 지금 거의 완전 고용에 가까운 예, 상태잖아요. 지금은 뭐 3.9%가 4월 달이 그렇고요. 여기서 만약에 한 뭐 4점 중후반으로 이제 넘어가는 그게 나타난다면은 뭐 금리를 내리고자 하겠죠. 근데 그 경기 사이클 후반부에 보시면 실업률이 고용 시장이 잘 가다가 갑자기 확 쿵 꺾여요? 하고 무너져요. 예. 왜 이럴까 하다가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기업들이 해고를 하지 않고 있다가 더 이상 이제 못 버티고서 그냥 순식간에 해고를 많이 하는 그 순간이 와요. 그래서 한 달 전까지 설사 뭐 실업률이 좋았다 어쨌다 하더라도 경기가 늙어갈 때는 언제 네. 어떻게 급하게 꺾일지는 또 알 수 없어요. 근데 그러네요. 다만 지금은 이코노미스트들이 다 하는 이야기는 고용은 전반적으로 걱정할 만큼의 그렇게 냉각되고 있지는 않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확인을 해야 됩니다. 계속해서. 예. 그 최근에 뭐 이런 또 연준 뭐 시기의 문제겠습니다만 좀 금리 인하 기대감 때문인지 미국 10년물 국채 수익률도 조금 하락하는 예, 분위기고 맞아요. 뭔가 예. 그러다 보니까는 위험자산 쪽 그리고 뭐 맞습니다. 원자재를 비롯해서 예. 지금 계속해서 가격 상승이 이어지고 있잖아요. 그 9번 차트 한번 보실까요? 이게 예. 펀드 매니저들한테 네. 5월 들어서 당신 어떻게 자산 운용하고 있어요? 라고 물어봤는데요. 세 번째가 이제 국채입니다. 네. 국채 비중을 늘렸어요. 라고 이제 오. 답을 한 사람들이 좀 많죠. 예. 금리가 이제 내려갈 거라는 쪽에 베팅을 했다는 얘기고요. 금리가 내려가면 이제 채권 가격 올라가니까. 시장, 예, 그렇죠, 그렇죠. 국채 금리가 내려간다는 쪽에. 그 다음에 10번 우리 차트 잠시 보시면 이거는 이제 뭐 금리가 여전히
그 레벨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위험 자산들이 잘 달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파란색이 비트코인이요. 예. 그다음에 이제 밑에 까만 게 뭐 주식 시장이고요. 네. 밑에 게 하이힐드인데요. 금리가 좀 이렇게 높아지면 이런 종류의 자산들 좀 눌려야 되거든요. 보통 근데 그렇죠. 좀 눌리나 했던 게 올해 들어서는 좀 더 오히려 많이 올라가고 있죠. 요즘에 민주식 예, 엄청 민주식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날뛰었죠. 예. 그러니까 뭐 사람들이 이제는 금리에 대한 부담보다는 내가 얼마나 더 먹을 수 있을까라는 맞아요. 기대, 예. 그게 앞서고 있어요. 그리고 유동성이 여전히 많다. 그런 얘기 많죠. 예. 예. 해외 외신들에서 이렇게 흘러나오는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여전히 유동성이 많이 풀렸다. 그리고 팬데믹 기간 동안에 자산 가격들이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는 돈이 많다. 그 최근에 보면 M2도 많이 증가하는 예, 모습이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미 모아놓은 돈도 많고 하다 보니까는 투자를 좀 더, 혹은 나도 좀 투자해보자, 뭐 이런 뭐, 어쨌든. 지금은 금리가 위험 자산들을 그렇게 크게 누르고 있지는 못하다. 그래서 오히려 더 조심해야 할지도 모른다. 네. 11번 차트가 이게 보면은 펀드 매니저들의 불마인드가 얼마나 강한지를 보여주는 건데요. 네. 2021년 11월 이후로 가장 강세 마인드입니다. 이 펀드 매니저 서베이를 왜 하냐면은 예. 좀 역발상 관점에서도 살펴보기 위한 거예요. 음. 그러니까 큰 손 매니저들이 저쪽으로 많이 가 있다라는 거는 이미 좀 저쪽은 갈 만큼 간 거 아닌가라는 또 그런 역발상으로 접근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뉴스에서 나오기 시작하면 예. 그때가 고점이다 이런 얘기 그래서, 많잖아요. 예, 보통은 그래서 이런 어떤 강세 마인드가 상당히 이렇게 매니저들 사이에서도 높아져 있고, 그다음 아까 말씀드렸던 일반인들의 밈 열풍이나 아까 뭐 높은 금리가 위험 자산들을 별로 못 누르고 있는 이런 상황, 계속 뭐 당분간 이 구도대로 가겠지요. 네, 근데 네. 뭐 이게 언제까지 계속 간다라는 그런 보장은 또 없어요. 갈 때까지 가고 나서 물론 이제 꺾일 텐데 네. 조금은 이제 좀 주의를 해라라고 또 이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은 이게 역발상 지표로서의 어떤 의미도 갖는다. 그리고 매크로가 그렇게 안심해도 될 만큼은 아니다. 양방향의 위험이 다 열려 있다. 네. 무슨 말씀이냐면은 금리를 못 내릴 위험뿐만 아니라 그렇게 금리를 못 내리고 있다가 경제가 훅 무너져서 정말 아까 하셨던 그런 스태그플레이션적인 그런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어떤 가능성에 대해서 또 이야기들을 또 하죠. 근데 여하튼 이번 주만 당장 놓고 보면은 일단은 엔비디아 주식 그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나 FMC 의사록 이런 걸 또 이제 확인하면서 가야 될 것 같아요. 네. 예. 자, 이번에 그럼 중국 얘기 좀 해볼게요. 지금 중국 부동산 예. 부양책. 아주 막 세게 작정하고 막 내놓고 있어요. 네. 사실 뭐 지난 2년 가까이 계속 크고 작은 대책들을 꾸준히 내놨는데요. 아니, 지금 중국에서 보면 원자재도 막 재고 쌓아놓고 예. 오히려 미국 채권 팔고 막 지금 이런 상황이고 예, 그렇죠. 중국은 부동산 부양책도 내놓고. 그러니까 좀 이게 상황이 되게 다급했나라는 생각도 들게 하고, 네. 그다음에 외부의 압력이 좀 크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12번 차트 보시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네. 12번 차트에서 이게 좀 이게 노란색 느낌 나는 그 그래프는 이게 산업 섹터의 은행 대출 추입니다. 꾸준히 이제 위로 올라가고 있는 게, 올라갔다 이제 요즘 좀 주춤하고 네. 있는 게 보일 텐데요. 다음에 12번 차트에서 그 하얀 선 있잖아요. 네. 이거는 이제 부동산 쪽에 은행 대출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극명하게 나뉘죠. 산업 쪽에 대한 대출은 엄청 늘었고,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대출은 계속 그간 줄어왔잖아요. 이게 산업 쪽에 대한 대출은 당 지도부가 여기에 투자했으면 좋겠다 하는 방향, 그 섹터로만 돈이 대출이 이루어졌고 네. 투자가 이루어진 겁니다. 주로 이제 뭐 전기차, 배터리, 미래 혁신 산업이라고 하는 그쪽으로, 그 다음에 네. 제조 부분에 고도화하는 그 쪽으로 이제 은행 대출이 많이 나갔다라는 거죠. 은행 대출 받아서 뭐 하겠어요? 설비 투자하거나 새로 공장 만들겠지요. 그러면은 실제 지금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설비가 갑자기 많이 이제 늘어나잖아요. 생산 능력이 이렇게 많이 확대가 되어지는데, 문제는
그렇게 생산 능력이 많이 확대가 되어졌고, 실제로 이제 13번 차트를 보시면은 산업 생산하고 이제 소비 동량인데요. 생산은 올해 들어서 좀 많이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소비는 생산을 못 쫓아가요. 어, 그러니까 국내에서는 그렇게 소화할 수 있는 수요가 없고, 내수 경기가 안 좋다는 예. 거네요. 그런데 생산은 또 많이 해요. 음. 왜? 설비를 아까 많이 늘려놨기 때문에. 네. 그러다 보니까는 국내에서 소화되지 않는 물건들은 어떻게 될까요? 수출하든지 해외로 하든지, 그렇죠. 나가야 되죠. 예. 그 자꾸 해외로 나오니까 요즘에 미국이, 유럽이 중국산 전기차 뭐 이런 관세 거에 대해서 부과, 관세 예. 부과하고 그렇죠. 너네들 보조금 조사할 거야 뭐 이런 식의 압박을 계속합니다. 네. 그 압박이 들어오면 이제 어떻게 되나요? 더 이상 이제 그 방식을 계속 고수하다가는 더 얻어맞을 위험이 있으니까 네. 결국은 내수를 좀 더 살려야 할 거 아닙니까? 내수 수요를 예. 증가시키는 중. 그간 중국에서의 어떤 소비나 이런 어떤 내수가 부진했던 가장 큰 요인은 부동산이 안 좋았다. 예전에 뭐 부동산 쪽에서의 어떤 투자가 워낙에 많이 돌아가고 그걸로 이제 뭐 다양한 어떤 산업군들이 같이 먹고 살았기 때문에 근데 네. 갑자기 부동산이 죽어버리니까는 이제 그간 2년 넘게 계속 내수가 안 좋았던 것이거든요. 중국에서 이렇게 아파트를 한 채 사서 이사를 갈 때 보면은 가구도 바꾸고 가전도 바꾸고 다 하잖아요. 네네. 우리도 뭐 보통 이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가면 새로 이제 인테리어 쫙 해야 되고 또 가구 넣고 하니까. 근데 그 수요가 멈춰버리면은 뭐 연관되어진 25% 산업에서의 어떤 매출이 많이 망가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외부에서의 압력과 일부 섹터의 과잉 설비 문제 때문에 더 이상은 기존에 한 1년 반 정도 그렇게 제조 부분에 투자로 해서 이렇게 끌고 가던 걸 계속 할 수는 없게 됐고, 이제는 소비를 살리려고 하다 보니 이제 부동산에 좀 더 올인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러고 올인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이대로 두면은 부동산이 너무 안 좋아요. 그렇죠. 15번 볼까요? 네. 15번 차트 보시면은 이게 중국의 기존 주택하고 신규 주택들의 가격 동량입니다. 노란색이 이제 기존 주택이고 검정색이 신규 주택인데요. 15번 그 차트 보시면 아시듯이 올해 들어서도 계속 밑으로 하락하고 있죠. 이 주택 가격이 하락한다는 예, 거예요. 주택 가격이 계속 이제 꺾여 내려가는데 3월, 4월 달에 속도가 더 빨라지고 있어요. 그러네요. 사실 작년 하반기부터서 그 막 부동산 쪽에 다양한 어떤 지원책들이 나왔고 금리도 네네. 몇 번 내려주고 했는데도 절대 살아날 그게 안 보였어요. 그리고 16번 차트 한번 볼까요? 이거는 이제 붉은색이 16번 차트에서 보면 붉은색이 이제 올해 들어서의 30대 도시에서의 그 신규 주택 거래입니다. 짙은 파란색이 이제 2023년도 거고 네네. 붉은색이 계속 이제 2023년도 밑에 계속 있죠. 5월 16일 기준으로 보면 작년 대비로 약 30% 가까이 계속 줄어들어 있는 상태예요. 이런 걸로 이런 상태로는 이렇게 뭐 소비를 더 진작시키기가 힘들고 그렇죠. 그리고 이대로 두면은 더 무질서한 부동산의 붕괴가 나타날 위험이 커져요. 예. 그러다 보니까는 4월 30일에 그 당 지도부가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네네. 그 당 중앙 정치국 회의 때 내놨던 주요 이제 핵심 그게 뭐였냐면은 미분양 주택, 네. 부동산 시장의 그 재고 물량들을 소진시키겠다. 소진하는 이제 방안을 연구하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부 차원에서 매입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고 나서 이제 한 보름 있다가 지난주에 드디어 이제 네. 그 대책들이 쑥쑥 나왔어요. 17번 거기에 대략 좀 뭐 요약을 해놨는데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 안 팔린 미분양 주택을 이제 정부가 공기업 통해서 매입해가지고 그걸 공공임대로 돌리는 방안. 그 과정에서 이제 돈이 필요하니까 인민은행이 자금 지원을 해줘요. 네. 3천억을 이제 재대출을 해주면 그 돈을 은행이 가지고서 2천억을 보태가지고 5천억 정도의 5천억 위안 네. 정도의 그 임대주택을 매입할 수, 그러니까 미분양 주택을 매입할 수 있는 자금을 이제 빌려주는 것이죠. 그거랑 함께 이제 LTV를 확대해주고요. 뭐 말 그대로 주택 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는 한도를 늘려줬고, 그다음에 모기지 금리 하한을 네. 사실상 철폐했는데, 이거는 어. 뭐 모기지 금리를 그렇게 해서 좀 더 낮춰줄 수 있는 그런 네. 방향으로 가라라고 이렇게 유도를 하는 겁니다. 음. 근데 이게 흥미롭게도 이게 인민은행이 물론 직접 주택을 구매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네네. 돈의 흐름을 보면 인민은행에서 돈이 나와서 중간에 시중은행 끼고 지방의 공기업 통해서 시중에 안 팔렸던 이제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돈은 중앙은행으로 나와서 주택 매입 자금으로 쓰게 돼요. 어쨌든 서구의 중앙은행이 양적 완화를 할 때는 국채를 매입했고, 그렇죠. 이번에 인민은행 스타일의 사실상의 양적 완화는 주택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돈을 풀어 제끼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풀려나간 돈은 어디로 가느냐? 미분양 악성 재고를 가지고 있던 그 부동산 업체들한테 일단 돈이 흘러가겠죠. 네. 안 팔리던 거 이제 팔았으니까는 그렇죠. 현금이 유입되면 그거 가지고 너네 지금 하고 있는 아직 다 완성하지 못했던 그 주택들 그거 완공해라. 그래서 뭐 가급적이면 완공해서 사회적 문제가 안 생기도록 해라. 거의 뭐 뉴스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10년 넘게 분양받은 거를 입주를 못하고 있는 네. 가구들도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 회사가 건물 올리다가 돈이 없어가지고 다 짓지를 못해. 예. 그런 식의 어떤 건물들이 너무 많고 그게 어떤 사회적 불만 또 그게 결국은 이제 소비를 하기 싫어하는 그런 어떤 또 분위기를 만들어내다 보니까는 그렇게 해서 이제 뭐 하라라고 한 거고 18번 차트 한번 볼게요. 이게 이제 우리가 올해 금 랠리 이야기할 지금 때 온수당 2,400달러 넘잖아요. 그 배경으로 수급 배경으로 보면은 중국이. 인민은행이 이제 네. 외환 보유고로 금을 많이 산다라고 계속, 예. 하잖아요. 그래서 보통은 중앙은행이 사는 거를 따라 사면 손해 볼 일 없습니다. 대부분 뭔가 이제, 자산 가격을 예측을 예. 해볼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인민은행은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택을 살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18번 차트 보시면 이게 부동산 주입니다. 중국의 홍콩하고 상하이 뭐 이런 데 이제 상장되어 있는 부동산 업체들 모아놓은 그 부동산 주식인데요. 4월 말 저점에서 지금 거의 한 50% 넘게 올랐죠. 네. 그래서 뭐 이렇게 빠르게 이제 올라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9번 차트를 보시면은 구리하고 그 철광석인데요. 뭐 부동산 관련된 건자재 이야기할 때 우리가 흔히 대표적으로 이야기하는 금속이 철이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구리도 좀 일부 예. 들어가고 미리 앞서서 이제 그 철광석은 좀 많이 올랐다가 발표 나고서 좀 주춤해져요. 오히려 완전히 나는 확신은 못하겠다라는 좀 그런 이야기를 그 철광석은 하고 있어요. 근데 구리는 계속 올라가죠. 왜냐하면 중국 부동산 재료 외에도 AI나 뭐 데이터 센터 이런 데 들어가는 전력망 확충할 때 구리가 전선, 워낙 그렇죠. 많이 예. 필요하고 공급 사이드에서는 구리가 올해 좀 작년 말부터서 공급이 줄었어요. 네네. 환경 문제 이슈 때문에. 그래서 이제 구리 가격은 워낙 많이 올라가던 차에 또 중국 재료까지 더해져서 이제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이런 대책만으로 중국 부동산 시장이 안정이 될까? 네. 지금의 그 중국 부동산 재고 미분양을 2018년 수준으로 돌리기 위해서는 7조 7천억 위안 어치의 미분양 주택을 또 누군가가 사들여야 사줘야 돼요. 근데 아까도 보셨듯이 인민은행이 3천억 풀고 그다음에 네. 이제 시중은행이 거기에 2천억 보태가지고 예. 푼다라는 돈은 5천억 위안어치. 그러면 뭐 우리가 대충 감이 오시죠. 네네네. 이걸로 충분할까라는 물음표. 그 물음표들은 그러고 그게 어쨌든 뭐 그 어느 정도 마중물 역할을 해가지고 가게가 그동안에 구매를 하지 않던 주택을 구매하면 그래도 또 좀 좋아지지 않겠느냐. 물론 맞습니다. 네. 근데 그거는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하고 지난 한 2년 반 가까이 계속 뭔가 이제 살아날 거다 하다가 결국 좀 잘 살아나지 못하는 걸 봤어요. 구조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결혼을 그렇게 많이 하지 않고 지금 있고, 중국에서. 신규로 이제 만들어지는 가구의 형성되는 게 예전만 그렇게 빠르게 늘어나질 않아요. 거기에 비해서 공급은 여전히 많이 쌓여 있다. 그리고 신규로 집을 살려는 사람들은 내가 이걸 사서 제대로 분양 제때 입주할 수 있을까에 대한 두려움은
여전히 아직 남아 있다. 네. 그래서 되게 제가 보기에도 아주 강력한 대책을 쏟아내긴 했는데 그게 먹히는가는 두세 달 동안의 시장을 좀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우리 봤던 신규 주택 거래량이 이제 늘어나는지 이런 걸 좀 확인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좀 약간 기시감이 드는 거가 하나 있어요. 어떤 거예요? 우리가 2015년도의 기시감인데요. 네네. 사실 지금은 중국 당국은 주식 시장을 좀 더 오랫동안 가는 랠리를 원할 겁니다. 최근에 보면 항생 지수가 또 많이 올랐어요. 예. 그래서 돈들이 안 빠져나가기를 주식 시장이 막 호황이어가지고 돈이 안 나가고 야, 나 그럼 주식 투자할래. 외국인 자금도 자금 계속 좀 유입되고, 유입되고. 그래서 연준이 실제 금리를 내릴 때까지는 이런 루트를 통해서 좀 계속 유지할 수 있기를 원할 거예요. 근데 2015년도도 그랬어요. 그러다가 2015년 봄에 부동산 버블이 터져버렸을 때 20분 차트를 보시면은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가 이제 나오는데요. 엄청나게 가파르게 오르던 중국 주식시장이 급하게 꺾여버렸을 때 당시 인민은행은 위안화 평가 절하를 해버려요. 그를 통해서 경제 돌파구를 마련하려고 했었는데 혹시라도 이번에도 이제 이런 거를 좀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위안화가 가치가 떨어지면 또 원화도 동조될 맞습니다.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앞으로 미국 대선도 있고 하니까 도널드 트럼프가 당선되고 나서 내가 평가 절하면 욕 많이 먹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관세 공격이 들어오면 위안화 가치를 낮춰가지고 그걸 무력화 시켜야 되는데 그렇죠. 그거를 미리 앞당겨서 할 위험들. 아까 전에 뭘 많이 쌓아놨다고 했잖아요. 지금 4월 달에 수입 물량 많이 늘었잖아요. 네네. 위안화 평가 절하하기 전에 뭘 많이 사놓는 거 아닌가 이런 미리. 두려움도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충분히 근거가 있네요. 4월 말쯤에 이제 외신들에서 뭐 뉴스위크랑 블룸버그 여기서 이제 그걸 좀 그 시나리오를 기사화한 적은 있습니다. 물론 단지 그냥 가능성의 영역일 뿐이고 어쨌든 뭐 그런 2015년하고 이제 비슷하게 가면 좀 골치가 아프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또 미국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라든지 또 소매 판매, 중국 부동산 부양책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시간이었네요. 내용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